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미국 5월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습니다. 만장일치였었고요. 다만 이번 성명세 내용이 약간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간 전망대는 미국 FOMC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분들 모시고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윤여삼 파트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금융시장팀 한은출입 전소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우리 FOMC 하려고 한 거니까요. 누가 먼저 소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누가 제일 먼저 해주실까요? 매도 제가 먼저 봤죠. 좋죠. 일단은 금리 동결은 예상이 다 됐었기 때문에 네, 가격 변수에는 중립적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다만 일말의 문구 변화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해진 것보다 명확해진 부분은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올해 총 4번이라고 네 번. 보고 있고, 약간의 이제 시메트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2017년 3월달에 이미 옐런 의장이 한번 써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매파적이다 아니면 비둘기적이다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물가는 2%, 즉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를 넘을 수 있다. 다만 그게 넘는다 그래서 연준이 보다 제가 바라보는 4번 이상의 금리 인상 속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평이했고요. 다만 문구 변화는 약간 이견이 있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FOMC 계속 그 시메트릭이라는 단어에 다들 집중을 하고 계신데 네, 이 단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기준금리에 결정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낮은 거는 크게 우려하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큰데 연준은 시메트릭이란 단어를 써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2%를 기준으로 더 낮은 것과 더 높은 것 두 개를 동시에 균형 있게 우려하고 있다.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시메트릭이란 단어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번 FOMC를 보면서 해석을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비둘기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 대칭적, 즉 시메트릭이라는 단어가 가장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옛날에 나왔던 옐런의 그 고압 경제론이나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이런 것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단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물가가 2%를 중심으로 양쪽 위로 아래로 대칭적이라면 물가가 2%좀 넘어도 뭐 금리 좀 안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혹은 2% 넘어도 금리 올리는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는 이제 없다. 뭐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되게 비둘기적이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그게 저의 이제 결론이고 금융시장은 상당히 반응이 특이했었는데 그건 뭐 이따가 얘기 나올 때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다 아울러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핵심 단어 그 대칭적 다르게 표현하면 균형적이죠. 네, 그 연준이 오늘 보여준 모습은 유연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 같아요. 뭐 네. 이걸 이제 이전에 물가가 2%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기적으로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타겟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상향 조정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들어온 부분은 맞는데 마켓이 그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 반영하면서 특히나 채권금리가 민감도를 많이 높여왔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이제 페드는 좀 아까 문홍철 연구원 얘기했듯이 좀 도비시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좀 유연하게 예전에도 뭐 언제나 뭐 이코노믹 디펜던트하게 경제 상황에 맞게 움직이겠다 하는 거를 또 그 단어 하나로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시장의 우려를 달래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시장 반응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채권 시장은 되게 앞서가서 금리를 올렸던 레벨에 비해서는 조금 진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물가 전망을 강화했잖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3%대로 다시 올라서질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상대적으로 난 왜 이럴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가 얘기를 보고 채권 시장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조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조용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준 게 시메트릭이란 단어였다. 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물가 전망은 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경제 지표를 좀 한번 좀 짚어보죠. 미국 경기 확장 국면이 좀 어디까지 가요? 뭐 최근에 논란이 많긴 한데 뭐 워낙 확장 국면이 장기화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둔화 침체나 의미 있는 둔화라고 말할 구간이 없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리세션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기 확장 국면이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게 맞느냐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정점을 치고 네. 조금은 또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이 아닐까 했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정 자극이 들어오면서 네. 또 한 번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트가 아니고 레이지라고 해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늘어지는 사이클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좀 호황 국면이 네. 아직까지는 미국 지표 중에 그렇게 뭐 최근에 조금 주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심리적인 부분이 흔들리긴 하지만 유의미하게 지표가 나빠진 부분은 별로 없거든요. 물가는 또 올라오는 구간이고.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의 진단은 경기는 이제 정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 가운데 물가가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물가가 분명히 경기에는 좀 후행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염려하는 부분 그런 정도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이다 아니다 보다는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 국면 아닌가. 무슨 뜻인지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그래서 결론이 지금 시장에서도 그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사실은 좋을 만큼 좋았다라는 생각인데 네. 아직도 리스크 에셋 쪽에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 하냐. 더 간다. 아직도 뭐 지금 정부도 제대로 재정 자금이 유입된 것도 아니고 인프라 관련된 투자들도 남아져 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간다 논란이 있죠. 그렇게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갔다? 네. 저는 뭐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너무 세고 없어 보이나요? 네, 제가 좀 경제를 보는 어떤 프레임이 약간 기본적인 펀더멘털 분석보다는 약간 금융 쪽에 좀 포커싱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금융이 실물보다 너무 커졌어요. 네. 그래서 실물이 뭐 이렇게 저렇게 되니까 금융시장이 가격이 이렇게 된다. 반대로 금융시장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실물이 그거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리만이 망하기 직전까지 우리나라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경기가 나빠지는 사이클이었으면 이미 그 전부터 뭐 금리를 뭐 내리든지 하다가 그러다 리만이 망했겠죠. 그래서 저는 금융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제일 강력한 변수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달러 가치로 가요. 달러가 약세로 가는 한 이번 경기 확장 사이클은 저는 절대 끝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 좀 달러 강이잖아요. 저는 이건 살짝 뒤에 가서 나중에 반등하는 정도로 얘기하겠지만. 보고 있고 음. 달러 가치는 저는 이제 현재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2를 좀 넘고 있거든요. 네. 그 92로 가 있는 달러 인덱스가 저는 향후에 내년까지 80 초반으로 떨어질 걸로 또 보고 있고 떨어진다. 뭐 미국이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이라면은 그건 뭐 나중에 다시 계속 얘기하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나중에 다시. 예. 하여튼 달러가 강으로 돌지 않는 한은 경기 확장 국면은 계속될 것 같다. 예. 근데 말이에요. 최근에 그 미국 그 신문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이 집을 요즘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닭바 있잖아요. 닥치고 바이오. 지금 닥치고 산다는 거거든요. 집을 보지도 않고 산다는 거거든요. 좀 과열된 기분이 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경기 과열 같아요. 어때요?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여기 이코노미스트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기자도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저는 미국 경제가 과열 국면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국면을 네, 본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잠재 성장률이 2%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1분기 성장률이 2.9%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열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면 과열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경제학과 현재 패턴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과열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판단할 건 아니지만 분명히 실물 경제만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금융만 보기도 어렵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미국의 지표는 꺾이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꺾이는 과열인 건 맞는데 꺾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김두원 6월 팀장님 뭐 승진하신다며요, 팀장으로. 이런 기회에 한번 네네. 광고 한번 해드리고. 네, 민감한데 아무튼 네, 어쨌든 네, 고맙습니다. 저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은 안 해요. 네, 미국 경기의 지금 익스펙션 자체가 5월달 기준으로 107개월 확장 국면이거든요. 네. 역사상 두 번째로 긴 확장 국면입니다. 최장 아직 아닌가요? 최장은 10년이었고요. 91년부터 2001년까지 120개월. 거의 지금 그것만 보면 목에 찼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가계 디레버리징이 많이 끝났다는, 그러니까 가계가 부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다는 부분이 네. 결국 소비 경제인 미국 경제를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고, 네. 최근에 트럼프노믹스가 어쨌든 뭐 1조든 1조 5천억이든 어쨌든 뻥하고 뭔가 드리블을 쳤는데 실제로 1Q GDP 속보치를 보면 투자도 살짝 살아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미국 경제의 뭐 확장 국면, 뭐 버블 논란 안고 가면서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제 걱정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 최근에 들어서 뭐 환율도 나중에 말씀하시겠 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전에는 글로벌리 다 좋았다면 이제는 혹시 미국만 좋은 거 아닌가? 여타 국가들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최근에는 조금 제 나름대로는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여기도 의견이 엇갈리네요. 둘은 미국 더 좋아진다. 여기는 좀 피크 친 것 같다. 뭐 여기는 과열 국면인데 지표는 더 가는 거로 나온다. 뭐 이런 완전히 다 지금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나도 헷갈려요. 나도 사실은 김두원 연구원 생각에 동의라는 편인데,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도 이제 뭐 강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료를 계속 점검해서 보거든요. 보는데 저희 주목해서 보는 게 이제 가계 레버리징 상태거든요. 근데 DSR이 한 10 정도 나오면 이제 정상적인 국면이고 12 나오면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는 거고. 근데 8이에요. DSR이. 물론 그 가계부채 비율 자체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그럼 8이면 이게 다시 버블 이코노미가 돼서 터진다고 하면은 12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8에서 지금 12까지 가려면 빚을 현재 있는 빚의 50%를 더 늘려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25% 늘리면 정상이고 50% 늘리면 그때가 이제 과열이야. 터질 때. 그러니까 현재 빚에서 50%를 더 늘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달러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50만 달러짜리 집으로 갈아타도 되는 거야. 다 모기지니까 어차피. 그죠? 그건 무지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경기 침체, 경기 피크가 온다고 해도 또 경기 순환 사이클을 놓고 보면 피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지금. 그것도 맞아요, 또. 그래서 아주 단기로는 피크를 갈 수 있는데, 이게 그다음에 그럼 하반 국면으로 갔을 때 리세션으로 들어갈 거냐? 그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번 돌았거든. 사실 한 바퀴 돌았어요, 그거를. 근데 한 바퀴 돌아서 저점 갔을 때 리세션은 안 들어갔거든. 마이너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또 돌 때도 마이너스를 안 가고 성장률이 다소 좀 둔화되는 정도? 그 정도로 가버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아까 데뷔슈에 대해서
가계 부채 건전화는 좀 많이 진행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전체 경제 주체들의 부채 사이즈는 이제 70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뎁 사이징으로는 계속 확대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최근에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가 나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막대한 재정 자금을 지출함으로 인해서 그건 좀 문제죠. 예,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지금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생겼는데 그럼 2022년인가요? 12월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비보다 정부의 순이자 지출이 초과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가계 건전성으로 뭐 부동산 마켓이나 이런 쪽에 대한 리스크는 예전에 비해서 절대 규모는 작은데 기업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상당히 좀 많이 일으켰는데 정부가 여기에 가세하고 있어서 뭐 미국 정부가 EM 국가들처럼 뭐 빚을 못 갚아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으로 빠지지는 않겠지만 뎁 사이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얘기들이 이전부터 계속돼 왔는데도 사실 미국도 최근에 좀 논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부동산 모기지 쪽에 대한 대부분 덜하지만 최근에 컨슈머 크레딧 관련돼서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오토론 쪽에 대한 연체율이 올라간다든지 네. 그쪽에 서프라임 영역 쪽의 이슈라든지 하이드 스프레드가 최근에 벌어진다든지 그런 쪽에 이제 고위험 신용군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뎁 이슈가 사실은 우리 서프라임도 처음에는 되게 무시했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뭐 다른 뭐 학자금이나 자동차 대출에 비하면 훨씬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괴력이 컸기 때문에 그때처럼 뭐 충격이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약간 그쪽에 너무 우리가 또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까지 지금 점검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 네. 이제 그다음에 좀 봐야 될 게 우리 먼저 몇 번인지 폴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시장 반응으로 넘어가죠. 일단 폴은 우리 김두원 연구원은 여전히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4번, 올해 총 4번. 총 4번. 그러니까 한 번 했으니까 앞으로 3번 남았다. 네네. 몇 번 할 것 같아요, 미국? 저는 마음속으로는 4번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대세를 따르면 3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요. 4번이 가능하다. 4번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페드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완벽하게 지금 정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기준금리를 25bp씩 올린다고 해도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25bp 인상보다는 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럴 있습니다. 수 있는데 이제 그 양적 완화 해놨던 것도 지금 이제 거꾸로 되돌리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죠. 네, 근데 그것도 금리를 인상시키는 효과랑 사실은 좀 있는 거란 말이죠. 금리 인상하고 비슷한 효과가 그렇죠. 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4번이면 좀 사실 좀 센 건데 한 120bp쯤 인상하는 결과가 될 텐데 어쨌든 자 저는 올해 총 3번, 추가 2번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비둘기 FOMC도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 질문 좀 이따 할게요. 알겠습니다.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말 길게 하는 분들 때문에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하우스뷰가 3번에서 4번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낙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또 반영해서 4번. 4번? 네. 자 그러면 제롬 파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3번에서 4번으로 바뀌었다는 건 제롬 파월이 자기 색깔을 낸다는 걸로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제롬 파월이 그 전에 어떤 옐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그러면 3번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고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옐런하고 비슷하게 또 흉내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균형을 자꾸 잡는 모습이긴 한데 네. 파월 의장이 언론의 노출도라든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은 의회 보고라든지 몇 군데에서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고요. 네. 오히려 페드의 이제 기존의 비둘기파들 있잖아요. 네. 뭐 제일 대표적으로 브레이너드와 같은 예전에 뭐 금리 인상을 적극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최근에 고용 시장이 완전 고용이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반영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동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비둘기파들이 좀 많이 의견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6월 회의 때는 점도표가 꼭 모든
그게 이제 그 연준의 의사결정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점도표에 올해 기대치는 상향 조정이 될 중간값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뭘 얘기를 하지 않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세번에서 4번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꼬박꼬박 한다. 뭐 그런 그거죠? 거죠. 여기는 2번은 언제예요? 저희는 6월과 9월을 보고 있습니다. 네. 4분기는 안 하고. 4분기는 한번 쉬어갈 것 같습니다. 저기는 3번이라서니까 한 번씩 다 할 거고, 그죠? 네, 분기마다 하는 거고 저는 파월 의장 괜찮던데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기자회견 1시간 20분짜리 쭉 봤을 때 뭐 생각보다 저는 뭐 괜찮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니다를 아직 판단을 못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뭐 한 게 없잖아요 아직. 그걸 좀 봐야지 알거든. 그래서 좀 평가는 좀 유보할래요 나는. 자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이제 사실은 시장 보고 난 다음에 보통은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금은이가 그래서 올해 몇 번 뭐 이렇게 갔는데 순서 바꾼 거예요. 시장으로. 그런데 채권 시장이 별로 그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어요. 미국 국채 시장 왜 그래요? 네, 그랬죠.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에 끝났죠. 네. 근데 장 초반에 이제 FOMC 내용이 발표가 됐을 때는 금리가 확 떨어졌어요. 오히려? 네, 확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난 확 올라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네. 그다음 다시 올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즘 보면은 다 이제 알고라고 하는 기계들이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계들이 이제 뉴스 헤드라인 뜨면은 그냥 키워드 분석해서 와 비둘기적이다. 네. 왕창 채권 산 거죠. 제가 아까 비둘기적이라고 봤던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내용도 비둘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왕창 사가지고 금리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마 그 달러도 처음에 좀 약해졌습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제대로 반응한 거죠. 비둘기적인 내용에. 네. 그리고서 이제 좀 지나면 사람이 개입을 해요. 네. 기계들이 이제 제대로 매매를 했는지 한번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채권 시장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거 기계들이 이거 비둘기적인 거에 대응을 했는데 이거 인플레 오버슈팅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장기 금리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 취소 매도. 그리고 다시 금리가 원상 복귀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추리 소설 쓰신 거죠? 네, 매매 과정은? 저희들은 약간 소설적인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는 이 국제 시장을 오늘 새벽 거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여점 연구는요? 좀 달라요? 아니요 뭐 거기도 기계가 매매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보다는 나그 기계 정말 싫더라고. 사실 전일까지도 미국 10년이 3%를 계속 터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FOMC 직전까지. 그래서 이 물가가 이미 코어 PC 기준으로 2% 근처의 물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의사록에 성명서에 반영이 될 거다. 네. 그거를 선반영해놨기 때문에 그 기대를 비트하느냐 마냐였는데 아까 시메트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균형을 잡아준다라는 뜻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여기서 더 오버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채권 시장은 조금 난도했고 오히려 아까 또 얘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면 단기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장기 금리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연준이 여기서 긴축의 고삐를 더 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에 해석이 조금 들어오긴 한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이게 이 스트럭처가 좀 쓰긴 했어요 그동안. 그동안 쓰지는 않았죠. 이게 누워 있던 게 약간 쓰는 구조 아니었었나? 눕는 흐름이었다가 오늘 새벽만 보면은 샀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네. 그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더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우리 시장이 좀 더 재밌었는데요. 우리 시장이. 네네. 네. 좋아요 우리 시장도. 네, 일단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장이죠. 항상 환율을 보니까 네. NDF도 2원 정도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전이 미국 달러가 어쨌든 그럼 강했기 결국 때문에 마이너스로 끝났죠. 아닙니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승으로 끝났네. 네네. 그래 0.2원 정도 거의 보합인데요. 음. 시초가부터 계속해서 내림목이었습니다. 추세가 네. 하루 종일.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 우리 국채 시장도 그랬지만 장 막판에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장 막판에. 그러면서 다시 살짝 들어올리면서 끝나긴 했는데 네. 결국에는 보합인 거죠. 그러니까 NDF에 비하면 좀 낮아진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의 영향이 한국 시장에 특히 외환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의미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시장이 항상 먼저 반응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서로 혼재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뭐 약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글로벌리 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다들 불안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땅에 있는 한국 한반도만은 불안보다는 긍정적인 기류가 워낙 많아서 이런 게 금융시장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겁이 좀 없어요. 자, 근데 브라질 헤알이 300 얼마가 뜬가? 304인가? 300 몇인가? 304원. 네. 304까지 갔죠? 네네. 더 내려가고 있죠. 더 내려가고 있죠? 네네. 그 지난번에 브라질 뭐 국채 돈 번다고 누가 샀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기 280까지는 괜찮아 이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브라질 그렇고 아르헨티나 페소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터키 그렇고 이런 신흥 고위험 국가들은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무래도 최근에 달러가 약간 뭐 인덱스 기준으로 네. 89에서 92까지 올라왔던 게 약간 조달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네. 신흥국들의 약간 환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트리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브라질 채권에 관심이 많으니까 브라질을 많이 포커싱하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들어갔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매력적이잖아요. 비과세 6개월에 한 번씩 투자했을 때 쿠폰. 음. 근데 결국에는 브라질 채권은 환투기입니다. 네. 재정 환율 투기. 그래서 저점이 258원인데 네. 보통 한국 사람들이 들어간 매물대가 280원에서 320원 그 사이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브라질 채권은 제가 봤을 때는 원화가 워낙 강한 뷰를 저는 갖고 있어서 네. 3분기까지 좀 고정할 거다. 3분기에 브라질 대선 10월까지는 계속해서 해와로는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신흥국이 왜 이렇게 흔들리냐? 달러가 최근 소폭 반등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 반등이다. 아까 달러가 92원대로 잠시간에 되돌림이고 장기적으로는 네. 8대 초반까지 본다. 80대 초반까지 봅니다. 인덱스 기준으로요. 엄청난 지금 폭탄 선언을 하신 세게 거거든요. 얘기하는데 안 가면 큰일 나겠네요. 네,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저는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에 지금 브라질 해외화 말씀도 하셨지만 네. 저희는 하우스뷰 자체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향후 한 분기, 뭐 한두 분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달러가 뭐 저희도 최근에 뭐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 건가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뭐 1, 2% 말씀드리면 애게 뭐 1, 2%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 환율에서 1, 2%는 굉장히 큰 얘기 거거든요. 안 해요. 알아요. 저희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4에서 9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게 보네. 네. 그건 이제 반등이고요. 네. 흐름 자체는 계속 달러 약세 쪽으로 보고 있고요. 네. 방등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달러 반대쪽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놈 네. 유로화거든요. 네. 유로화가 최근에 기대 대비해서는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고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유로가 좀 약해지니까 당의 달러는 센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달러 숏을 쳐놨습니다. 그 달러 숏 포지션이 역대급으로 크게 쌓여 있고요. 그럼 그 포지션 청산하게 청산을 해야 되면- 되는데 달러 숏이라는 거는 달러 이외에 다른 걸 샀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 한국 대한민국 원화, 음. 뭐 채권, 뭐 주식 이런 걸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미국 단기금리 1년 물짜리가 2.5%를 넘어서는데 네. 2.5%짜리로 달러를 조달해서 지금 뭐 신흥국이고 뭐 다른 데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금리도 터지고 있고 계속 얘기는 야금야금 하루씩 비용을 떼먹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쪽도 지금 터져 있단 말이에요. 좀 투자해 놓은 것들도 음. 환율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후달리죠. 네. 지금 나는 여기서도 터지고 금리에서도 터지고 지금 투자한 곳에서 터지고. 터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빨리 뭔가 더 강해져서 이놈들이 강해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터져 있으니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털고 갈 건지 아니면 더 물을 탈 건지. 그래서 지금 털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저는 좀 털고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털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합니다. 그러니까 반응도 상당히 털고 있는 거고 네. 신흥국도 털고 우리도 우리나라 좀 팔았죠. 무지하게 팔았고. 네. 네. 저는 그게 글쎄요. 그게 한 달이 될지 한 분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요? 그럼 나 포지션 어떻게 하나도 한 달로 하겠습니다. 하나도 청산 안 했는데 네. 나 그냥 물을 타십시오. 포지션 그냥 가지고 있는데. 한 달로 끝나면 물 타서 네. 그 이후에 올 80대 초반까지 가는 달러 인덱스에 편승하는 게 더 좋은 전략 같습니다. 미치겠다. 버티십시오. 존버라고 하죠, 존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버텼는데 또 버텨요? 오래 버티셨군요. 네. 역시 제가 히스토리 몰랐습니다.
그 80 뭐 초반까지 간다는 거는 네. 언제까지 기간을 놓고? 저희는 뭐 내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예. 근데 좀 세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세게 보는 이유가 일단 결국 쌍둥이 적자예요, 미국에. 네. 쌍둥이 적자가 그것 때문에? 커지면은 커지는데 네. 재정에 따른 약화만 보더라도 80 중반까지 갑니다. 저는 오히려 약하게 보는 겁니다. 왜 약하게 보냐면 과거 대비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이 셰일 오일 때문에 많이 안 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80 초반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과거 대비해서는 좀 덜 약해지는 거죠. 네, 오히려. 반대 의견 없어요 혹시? 뭐 굳이 반대 의견을 얘기하자면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또 그걸 상쇄시키는 게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네.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고 거기서 경기 모멘텀도 현재 제일 좋은 상태고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미국 경제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미국이 그만큼 소비력이라든지 뭐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달러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또 거기서 받는 상쇄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달러가 약화되는 부분도 저희는 뭐 그렇게 80 초반대까지는 아니고요. 네. 다시 보고 나면은 이전에 봤던 쇼 포지션이 가장 극대화되어 쌓였던 뭐 한 88 정도 선, 그 정도 선까지 다시 내려가면 거기서 또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그 달러 약세를 받아줄 나라들이 벌써 유로가 그거 한 반년쯤 받아줬다가 지금 유로존 경제가 지금 또 벌써 뭐 핵심 뭐 서베이 지표들이 많이 망가졌고 제조업 네. 쪽에 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나라들하고의 뭐 아까 김도원 연구원도 얘기했듯이 이코노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경제 분화에 대한 우려들이 또 그걸 막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도원 연구원은 지난번에 원화 900 본다 그랬죠? 연중 세 자리 때 터치 가능성. 네, 그러니까 여전히 완전 가지고 있고요. 900은 아니고 세 자리 때 횡보를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9대 얼마까지? 세 자리 때 그냥 터치 가능성으로 항상 그럼 999? 도 될 수 있고 900도 될 수 있고 900도 어쨌든 되지? 세 자리 때문에. 이제 폭이 너무 커 지금. 그러니까 저는 999를 찍는 것 자체가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네, 의미가 있죠. 네, 세 자리 때가 터치 은하철도 타는 건데.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세 자리 때 터치를 하게 되면 네. 새로운 그림을 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터치까지를 전망으로 하고 있고요. 베이스 시나리오로 하고 있고 네. 그게 시기별로 보면 연중 가능하다. 자, 이럴 때 한국은행 입장은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지금 원화가 너무 강세니까 그리고 원화가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강세잖아요. 그렇죠. 달러에는 지금 요즘 최근 좀 약세긴 한데 그 엔화는 지금 거의 110엔 지금 육박하고 있고 109.9 얼마죠? 109점 몇인가 이렇게까지 와 있고 그래서 그 위안화하고 요거 두 개 말고는 나머지 전부 다에 대해서는 워낙 강세란 말이에요. 한국은행 입장이 어떻게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네, 한국은행 통신원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 한국은행은 이거 제가 그냥 저의 사견입니다. 네. 사견인데요. 아니 물론 당연하죠. 네. 그 총재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네, 아니고. 네. 사견인데요. 한국은행은 물론 원화가 너무 강해지면 좀 곤란하겠죠. 네. 내색은 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곤란할 거고 원화 강세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월부터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이 지금 단기적인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환율 기대감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것도 위험 자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환율이 조금 올라서 물가에도 좀 도움이 되고 외국인 자금도 조금 덜 들어왔으면 좋겠고 네. 뭐 그게 속내 아니겠습니까? 근데 환율에 대한 전망은 사실 노바디 노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은행 내에서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스무딩 오퍼레이션 뿐이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미국 그 환율 보고서 나오고 났으니까 이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편하게 할 수 있겠네. 그 얼마 전에도 전에 사실 나왔잖아요. 편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래도 아니 이제 한일 그런 보고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3월달에 스와프 시장이 박살이 한번 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좀 들리는 얘기가 아니 왜 당국이 개입하지 않아서 박살이 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금융위기 때 이 지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스와프 시장에서 자금을 엄청 풀어서 지금 스와프 시장이 엄청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지금 걷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시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어쨌든 지금 손을 떼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입을 하면 그게 다 공개가 되니까. 이미 그리고 재무부에서도 얼추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개입하고 있는 거랑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거랑 얼추 내용이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개되는 것 자체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다만 이게 공식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율 주권을 뺏겼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저기 말씀해 주시는 김에 질문 하나를 더 던지면 통신원으로서 네. 지금 어쨌든 그 미국 금리 인상은 3번 강, 4번 약, 이 정도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텐데 미국이. 그리고 일단은 당분간은 달러 강해서 외국인 자금 지금 계속 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을 따라가기에는 그 대외적인 여건을 보면 우리도 금리 인상 쫓아가야 되는데 대내적인 여건도 그만큼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국은행 입장은 어때요? 네. 한국은행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네. 입장보다는 내부 분위기를. 네. 일단은 한국은행 뭐 어제 나온 금통위 의사록이 한국은행의 현재 고민을 가장 잘 대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통위원들이 경기가 어쨌든 GDP 갭이 플러스라는데 뭐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데에도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경기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문제인데요. 1월 달에 물가가 생각보다도 훨씬 낮게 나와서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통위원들이 어쨌든 한국은행의 이제 기본 컨센서스 외에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장률이나 물가나 경로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 디펜던스 하면서 경로를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을 보면 특히 3월 달에 나온 산업 생산이 약간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1분기 지표들은 얼추 이제 GDP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근데 3월 달에 산업 생산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2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단순히 일시적인 요인인 거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제 좀 둔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금통위원 분들은 대체로 보면은 금리를 결국에는 이미 11월에 한번 올렸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이제 방향성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는데 이제 그 속도와 시기의 문제겠죠. 네. 그거는 위원들마다 특성이 명확하게 다른 것 같아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네.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다음 경기 이제 계속 조금 좋은 상태잖아요. 사이클상. 그렇죠. 이제 언젠가 피크아웃을 할 텐데 그런 경기 하반기가 오게 될 텐데 우리도 좀 총알을 좀 준비 지금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번 경기 하반기 오면 금리 인하를 들어갈 텐데 우리는 너무 총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금통위 의사록에 대한 평가를 제가 계속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네. 금통위 의사록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금통위원이 계신데 그분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통위원분들이 대체로 경기가 좋아지긴 하지만 잠재 성장률을 아웃퍼폼할 정도로 좋다. 뭐 우리 경기가 과열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금통위원 분들도 우리 경제가 과열로 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금통위 의사록으로 봤을 때 아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한국은행 금리 결정에 대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보죠. 뭐 내 지금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한국은행에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다. 그러면 나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금리 결정에 대해서. 일단 대외적인 여건은 미국이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데라고 보면 미국 금리 인상하는 거 보면 우리도 안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장률 적당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3%뭐 넘든지 말든지 적당하게 나오는 성장률이고, 우리 잠재 성장률을 이것도 지금 플러스 갭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가 안 올라오는 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 다 똑같은 문제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개의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만 산업별로 지역별로 지금 너무 갈라져 있어서 그 서울, 수원, 기흥 이쪽 벨트는 엄청 좋고, 저 부산, 울산, 경남, 저 군산 이런 쪽 벨트는 지금 완전 안 좋은데, 이게 지역별로 갈라지고 또 산업별로도 딱 구분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 이쪽을 보고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저쪽은 박살이거든. 근데 대외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 보면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 피크가 어쨌든 지나가게 되면 정책 여력도 확보해야 되고. 자, 어떻게들 보세요? 금리 오늘 몇 번이나 올릴 거라고 보세요? 이제 말씀하신 그 고민이라는 게 결국 신흥국의 어떤 원죄입니다. 현재 이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아이고, 원죄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좀 네, 답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제가 답을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답이 있어요, 원죄인데도? 네, 답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통스러운 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금리를 우리나라가 네.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심하게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게 그 나중에 올 수 있는 큰 고통을 오히려 더 막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미국이 보통 경기가 좋아서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가 생길 때는 네. 반드시 하는 짓이 상대방 국가를,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죠. 네. 한국 같은 이런 나라를 통상 압박을 하면서 몇 대 패죠. 뒤쪽으로는 니네 통화를 강하게 만들어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금이 들어와요. 통화가 강해지니까. 네. 그럼 유동성 풀리죠. 수출도 잘 돼요. 네. 그럼 또 유동성 더 풀리죠. 물가는 안 오릅니다. 통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1분기에 물가가 안 올라고 떨어졌냐? 워낙 강해서 그래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물가 안 오르고 뭐 경기 내부적으로 뭐 안 좋고 뭐 실업률 안 좋고 이렇다고 해서 계속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이제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게 이제 주로 옛날에 뭐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뭐 양털 깎기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신흥국 털어먹기. 실제 일본은 이제 80년대 그렇게 해서 한번 털려 먹었고, 네. 이제 그 이후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슬기롭게 잘 대처를 80년대 했었고요. 이제 2000년대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2005년에 물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경기는 좋아졌는데,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성태 총재님은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네. 이제 이성태 총재님은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통화 정책을 정책력을 확보를 위해서 올려야 된다. 더불어서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자체가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강하게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이랑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결국 오를 거니까 이거를 금리로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결국 외환위기를 막았죠, 그분이. 막았습니다. 그분 안 했으면 외환위기 터질 수도 있었는데 잘했죠. 저는 지금이 되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 예, 그런데 이번 4월달 금통위 보고 네. 저희가 뷰를 바꿔가지고 네. 3분기 한 번 인상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예, 한국은행 총재님이 고용까지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안 올리겠다는 거죠. 예, 바꿨어요. 거긴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아까 뭐 미국만 보면 사실 우리도 통화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코노믹 다이버전스 얘기하면서 유럽이나 ECB나 BOJ는 올해 통화 정책 정상화를 가장 주도적으로 할 거라고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그쪽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도비시하게 변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인민은행은 최근에 지준율도 인하했고요. 네. 뭐 이런 각 주요국들의 사정을 보면 우리가 꼭 미국만 보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인가?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대미 무역 압박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원화 절상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환시계획까지 다 노출하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대외금리 차를 오히려 좀 역전 현상을 용인하면서 좀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한쪽에서 받는 부담도 덜 수 있고, 내수 경기 쪽에서 아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지금 분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거든요. 네. 사실 작년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 때도 제일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부동산 시장이 그때까지 난리였죠. 뭐 특히나 핵심 지역들 중심 난리였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2분기 들어와서 특징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부터 지금 2달 연속 하락세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거래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뭐 그쪽엔 가계부채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안 그래도 고용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자본 시장이 지금 계속 난리였다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 부분만 좀 포커싱 되면은 오히려 2분기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 한 5월쯤에 인상도 가능했다 봤는데 그쪽에 거품이 꺼지면 올해 통화정책 정상화는 정말 금통위원 의사록에 이번에 나왔듯이 정책 여력 확보하는 것 외에는 뾰족하게 지금 금리 인상을 주장할 만한 백그라운드는 없다. 약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한 번입니다. 지금. 한 번. 네. 언제? 저희는 일단 학습비는 7월인데요.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더 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도현 연구원. 네,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해 주세요. 다음 질문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짧게 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언제? 몇 7월에 번? 한 번. 7월에 한 번. 네. 자, 채권 전략 어떻게 갖고 가야 돼요? 채권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금리를 들어올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장기금리도 들어오르겠네요? 정반대죠. 제가 아까 자산가격 버블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동안 원래 기존 뷰는 올해 금리 인상 2번인데 한 번으로 이번에 바꿨잖아요. 네. 제가 전에도 기준금리 2번 인상했을 때 왜 2번이나 올립니까? 물어보면 물가가 올라서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물가는 안 오를 거예요. 음. 환율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대신 제가 그때마다 늘 이제 부동산 가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분기 4월이죠, 4월 들어서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거를 다들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그래서 호가갭 때문에 거래가 지금 안 되는 거다. 네. 만약에 유동성이 이 상태에서 계속 유입이 된다면 아마 매도 호가가 잡아먹히면서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번 올린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가면 갈수록 장기 금리에는 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숏 전략을 보고 있고요. 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유가를 좀 보고 있어서 유가 상승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면서 3%를 좀 넘어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보려고 하고요. 네. 미국도 10년 3%의 함의는 올해와 내년도까지 2% 중반 이상의 미국의 양호한 그로스를 반영하고 가는 건데 네. 그게 유지 가능한 그로스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10년짜리가 딱 실질 기준이긴 하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 정도 내외에서 가는데 소득을 뛰어넘는 비용을 지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세계 경제가 더 확장 국면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물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공급 기저효과까지 먹어서 지금 2분기가 거의 공급 사이드 쪽에서는 피크거든요. 네. 뭐 근원 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여력이 있지만 근원 물가는 근본적으로 임금이 계속 확대돼서 민간의 소득 원천을 안 받쳐주면 그래서 장당임금차가 전 계속 준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장당임금차도 벌어지는 게 맞죠. 디맨드 풀이 나와서 이제 인플레가 자생적으로 확대 재정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막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반대로 장기 금리는 그로스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영역이 가는 게 아니냐. 항상 채권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경기가 이게 정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붙을 때 인플레이션이 뒷받치고 올라오는 국면. 그러다 보면 그 인플레이션 두려움 때문에 채권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인플레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지가 되는 수준까지 왔으면 경기는 이제 더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2008년에 그렇게 네. 유가 150불 보고 한 달 만에 꺾였죠. 그런 크러쉬가 왔죠. 예. 지금은 그런 크러쉬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까지 최대 피크로 올리고 있고 정책 기대들이 많이 녹아 들어왔다고 하면 그로스를 넘는 수준의 금리는 저는 사도 되지 않을까. 장기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김도현 연구원은 뭐 보탤 말 있어요? 저는 뭐 채권 전략은 좀 스킵하고요. 네. 그냥 한마디만 드리면 장기 금리가 영원히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락할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반락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들이 다 다르네요. 자,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